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임동석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의 주요 흐름들 그리고 주요 뉴스와 이슈에 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전일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302.80으로 끝났는데요. 자, 106.59포인트 0.69%가 빠지면서 다우지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0.61%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7%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책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했고 증시는 출발부터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증시 분석가나 투자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미국 뉴욕 증시가 주가의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또 올해 들어서 주요 경제 지수들이 많이들 개선이 됐고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기를 감안할 때 그동안 시행되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축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만큼 잘 그 추이를 살펴봐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유럽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신규 실업 상승 등 악재가 가득한 유럽 증시입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유럽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죠. 자,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악재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이 1.99%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독일이 1.7%가 내렸습니다. 프랑스 역시 1.89%가 하락을 했고요. 자, 유럽의 2위 자동차 메이커인 푸조 시트행이 좀 현금이 부족했는지 현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현금 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뉴스가 아닌가 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눈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가 요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N 강세에 급락을 했습니다. 14,000선이 일시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무려 2.23%나 빠지면서 지금은 14,000을 회복을 했습니다. 14,020.23으로 30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하락세와 N 반등의 큰 폭세를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N달러 환율이 100.9엔으로 달러 대비죠. 101엔선을 내줬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진 전망 등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함께 위축이 됐습니다. 미쓰비시 부동산 같은 회사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브리지스톤이라든가 혼다차 등등 그동안 엔저의 호혜를 톡톡히 입어서 상당히 기업 경영이 좋아질 것이라는 평을 받았던 브리지스톤 타이어라든가 혼다차 등등 이런 수출 주요 기업들도 3% 넘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일본 증시 전체가 함께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주요국 증시는 이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상당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4.93포인트, 5포인트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0.25%가 상승하면서 2006포인트 선에서 현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8억 원이나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벵가드에서 청산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외국인들이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주력 업종들로 매수세를 확산하면서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총 주요 종목들을 시총상위 주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올라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2.05%가 올라 있고요. 우선주 역시 4.5% 올라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2% 중반에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을 힘있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소폭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583.71포인트입니다. 하지만 583선대 절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131억 원을 팔고요. 기관도 160억 어치를 내다 팔고 있죠. 개인이 312억 원으로 유일한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3.57% 상승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시총 2, 3, 4위 종목들이 모두 1% 중반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조정을 이끌고 있고요. 동선은 1.64%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 보겠습니다. 3.6원이 내렸습니다. 1129.3원으로 오늘은 소폭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주요 증시와 우리 증시의 흐름을 살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우리 증시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이고요. 그동안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오를 때 우리 증시만 쉬면서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자,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증시는 전 세계 증시가 내려앉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펀더멘털 자체가 좋다, 양호하다 이런 느낌을 확 주고 있는 양상. 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 살펴봤고요. 자, 시장에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 지표들을 보니까요,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5월 한 달 업황을 살펴볼 때 지난 11개월 만에 최고치 지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든가 경제 심리 지수 ESI를 보면요, 5월 제조업 업황 BSI가 전달보다 1포인트가 오른 8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80이란 수치는 지난 2012년 6월 달에 기록한 82 이후로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BSI가 100을 넘으면 기업의 앞으로 향후 경제 심리가 평균보다 개선된 것이고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내다본다는 뜻인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한은에서는 밝히기를 매출 등 제조업 BSI의 개별 지수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업황 BSI를 소폭 개선시킨 덕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좀 양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아무래도 그 업종 간의 또 그 노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음과 양이 좀 갈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제조 대기업의 BSI는 83으로 3포인트가 오른 반면에 제조 중소기업은 76으로 오히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만 잘 나가고 중소기업은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수출 제조기업도 역시 상승을 했지만 내수 제조기업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내수보다는 제조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매출 BSI는 91로 작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금 사정도 좋아졌고요. 생산 BSI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 쪽을 쳐다보면요, 오히려 1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약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제조업과 비교해서 비제조업은 아직까지도 좀 온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앞으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수출과 내수 간 제조와 비제조업 간의 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들이 모두 플러스 쪽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 경제가 확연한 그런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진단을 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시점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조세 피난처의 불법 외환 거래, 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등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동안 막연히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뉴스로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허탈감도 느끼고 속도 상해하고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런 서민들의 심리를 반영해서인지 금융감독원이 조세 피난처와 불법 외환 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웅래 DSDL 회장 등등 12명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이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대적인 조세에 나선 것인데요. 자, 그동안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 이어서 금감원까지 전면적인 역외 탈세 척결에 나섬에 따라서 이번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언했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앞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하에 묻혀있던 자금들이 양성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하나의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듭니다. 현재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 직접 투자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아니면 금전 대차 거래 등 자본 거래를 할 경우에 이 거래 은행들의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국외로 송금을 한다든가 국외 직접 투자 등 외환 거래가 발생할 때에는 이 당사자가 그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하는 은행의 외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외환 거래를 한 이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규정들을 어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이 금감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감독당국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이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공개된 만큼 그 불법 여부를 엄하게 가려서 이 여부를 불법 여부를 제대로 캐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조사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투명해지고 더 선진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동시에 이 주요 상장사들의 관련 인사들 또 주요 오너 기업의 오너들이 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인사들이 드러날 전망이죠. 그러니만큼 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연히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셔야지만 낭패를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세 피난처 관련주가 나오고 있죠. 한진해운, 한진해운 홀딩스, SK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등등 연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무조사까지 함께 겹쳤죠. 5년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이번에는 3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효성에서 뭐 별 문제 아니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 세무조사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시장에 퍼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특히 한진 같은 경우는 해운업의 업황 자체가 현재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조세 피난처 관련주로까지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BW 발행도 했었죠. 3천억 원 규모의 BW를 해외 1,000억 원 그리고 국내 한 2천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발행하는 데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런 물량 자체가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너무나 좀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한진해운 관련주에 대해서도 보다 좀 각별한 접근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 건설업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요즘 건설업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 저가 수주로 해외 건설을 37조 원을 계약을 따냈었다고 하는군요. 지난 한 2년여간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는 우리 건설업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 애물단지인 저가 수주 해외 건설 사업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6대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 2009년에서 11년까지 3년간 수주한 저가 사업이 계약액 기준으로 볼 때 총 37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공사가 끝나는 프로젝트는 11조 7천억 원이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인 2015년에 각각 23조 9천억 원 그리고 1조 7천억 원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내년 1분기에 14조 2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점차 급감할 것이라고 관측이 됐습니다. 이처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싸게 수주했던 해외 건설 사업이 내년까지는 우리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과 신뢰 하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았던 해외 건설 사업이 왜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했는가 그 요인을 보니까요. 중동 지역의 플랜트 시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 간의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이 건설사가 우위를 보였던 그간의 시장 질서가 반대로 바뀌면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을 발주하는 중동 지역에 그 돈이 오히려 우위에 섰다는 뜻이겠죠. 특히나 이제 국내 주택 시장의 불황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불황을 타기 위해서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중동 시장으로 앞다퉈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 국내 건설사들 간의 서로 간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던 그 악영향을 지금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5개 대기업의 건설사의 해외 부문 합산 매출 총이익률이 2010년에는 11.8%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점을 찍은 이후로 2011년에는 10.9%, 2012년에 8.8% 등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에는 무려 4.6%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저가 수주 공사가 이제 점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또 중동 지역에서의 경쟁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중동 지역으로의 수주 지역의 다변화 정책을 펼친 것들이 이제 점점 효과를 얻으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 부문 수익성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대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을 보니까요.
올해는 51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도 2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건설사의 이러한 해외 부문 수익성이 조만간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도 좀 양호한 쪽으로 변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업종의 현재 주가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0.99%로 그나마 건설업종 자체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건설사로 분류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현대건설실이 2.28% 하락으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양호한 실적을 지난 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0.74% 올라서 94,7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자체가 적은 데다가 국내 주택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F 관련 대출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자사 자금으로 이게 주택을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건설사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오늘도 0.18%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험 관련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악사라든가 더케이 그리고 에르고 다음 현대하이카 등 손해보험 분야에서만 온라인 전용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온라인 보험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죠. 저도 뭐 온라인 전용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상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보험료 가격이 한 20-30% 이상 낮기 때문에 그 혜택을 수년째 톡톡이 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 하고 아쉬워하고 있던 차에 오는 10월께 온라인 전용 보험사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교보생명에서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사를 설립하고자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예비 허가를 신청했고요. 10월까지는 인가를 받고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온라인 전용 보험사 출범 초반에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세대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해서 상품 계약에 그 많던 이 특약들을 배제를 하고 가입이 편리한 사망보험 또 노후 보장 상품을 주로 판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것들만 핵심만을 추려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타겟팅 전략을 펴고 있는 듯합니다. 자, 교보생명에서는 밝히기를요, 이 온라인 전용 보험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보험료가 기존의 오프라인 보험사보다는 한 15에서 많게는 20%가량 싸지고 또 자동화한 심사와 지급으로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험사 하면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처럼 막상 사고 당했을 때는 보험금을 막 줄여서 주려고 하고 늦장 부리면서 늦게 주고 하면서 많은 보험 계약자들을 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가 보험업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고질적인 지급 지연 관행 등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또 이 손보 분야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혜택을 줬던 보험료 등 가격 인하 양상이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일면서 우리 서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업황 자체가 바뀌면서 또 이런 새로운 온라인 전용 상품에 잘 적응을 하는 보험사가 앞으로 실적 등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에 대한 온라인 상품에 대한 생보사들의 경영 전략을 잘 살펴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선별하는 그런 잣대로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인마켓에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개최하는 2013 서울포럼이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오늘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개막 첫날인 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재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업가 정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툴 네르카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국가 경제와 조직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경영의 핵심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 포럼 축사를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제 부흥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울 포럼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과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격조 높은 강연과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와 산업, 과학기술과 산업이 어우러진 창조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뤄집니다. 문화경제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스로스비 호주 맥쿼리대 석좌 교수는 창의와 문화가 이끄는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식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조언을 들려줍니다.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달보다 0.8%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광공업 생산은 올해 1월 이후 석 달째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석 달간 감소했으나 4월에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의 업종별 전월 대비 생산을 보면 기타 운송장비, 금속 가공, 화학제품이 늘어 전체적으로 0.7%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보다 0.5% 높아졌지만 1년 전보다는 0.8% 낮아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4일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6월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되는 프리워크 아웃젯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에 대해서 서 장관은 최근 몇 년간 4대강 공사로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흘째 한 번꼴로 전력 예비율이 10%를 밑돈 것으로 집계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9일까지 149일 가운데 전력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36.9%인 55일에 달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10%를 밑돈 일수는 2007년 8일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9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력 예비율 10% 미만 일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나 늘었습니다. 일부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돼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조에 달하는 7, 8월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막내외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6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기본요금 6만 9천원으로 데이터 제공량은 5GB이며 영상통화와 유선통화를 200분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기본요금 7만 5천원 이상의 막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만 판매해왔습니다. SK텔레콤은 막내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T끼리 요금제를 내놓은 이후 출시 2달 동안 가입자 수 250만 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60인치 크기의 LED TV를 $1,000 미만의 초저가에 내놓아 미국 TV 시장을 뒤흔들었던 팍스콘이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팍스콘 회장이 4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유통업체들과 접촉하고 입점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팍스콘의 국내 TV 유통을 담당할 유력한 파트너로 TG 삼보 컴퓨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스콘은 애플의 아이폰 등을 생산해온 가전 부문의 세계 최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입니다. LS 산전은 일본에서 4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도쿄 북동부 도시 미토에 건설되는 4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사업으로 지난 29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일본 내 회사는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에너지 개발 운영 전문 기업으로 향후 5년간 총 발전 용량 1000메가와트 발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도 노조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박윤수 마이스터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만도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만도는 마이스터에 3,700여 원을 투자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약 3,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노조는 이는 결국 한라건설과 만도, 마이스터 간 전형적인 순환 출자 구조를 바탕으로 한 사실상 만도의 자금을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 30일 뉴스이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